자, 일단 여당의 공천 경쟁 얘기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여야 모두 물론 공천 경쟁을 막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86운동권 청산하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비되는 후보들에게 힘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리고 좀 이번에 보니까 당내 공천 신청자 심사를 할 때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 기여도가 20% 들어가는데 이 당 기여도 평가를 할 때 그 평가자가 한동훈 위원장과 윤지혁 원내대표인데 이게 보도를 보니까 보통 당대표급이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은 뭐 공관위원장이나 공관위 부위원장인 사무총장에게 네. 딱 이제 연락을 합니다. 아니면 불러가지고 보고를 받으면서 요 사람은 꼭 좀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이니까 이거 하고 이 사람들은 좀 당에 필요하니까 좀 잘 챙겨라. 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천 심사하는데 네. 들어가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본인의 뜻과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선거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물밑에서 음지에서 전화를 통해서 그냥 밀실에서 해왔던 그러한 공천에 대한 부탁과 지시가 네. 이제 공개화됐다, 투명화됐다. 그냥 그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떠한 사람들이 공천을 받느냐, 한동훈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다 얘기 흘러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겠죠. 한동훈 비서위원장이 15점 준 사람, 15점 만점에 네. 15점 준 사람, 0점 준 사람 이런 거 다 나올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 보도로도 나오나요? 아니 이제 알려지겠죠. 이제 막 궁금하잖아요. 네. 막 사람들 그러면은 저 사람은 A라는 사람은 15점 준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얘기가 흘러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공천 받았어. 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비례대표 상위 순번됐어. 그거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픽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건데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흥미롭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처음 있는 일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관례가 되고 선례가 돼가지고 네. 앞으로 보수정당에서는 당대표가 본인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룰을 만들어서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이제 통로가 놓여졌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어때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일이 혹시 있었나요? 전례를 제가 알지 못하고요. 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재명 대표가 공관위 심사장에 앉아 있으면 네. 보수 언론이 얼마나 난리를 쳤을지가 네. 눈에 보이는데 그러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출마를 안 하고 그 이재명 대표는 출마하고 약간 요 차이도 있잖아요. 그 차이는 뭐 아무 차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당대표 정도의 지위면 지금 출마 안 하고 보궐에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등장 방법들이 많아서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당대표는 그런 역할을 나누어주고 그런 역할에 따라서 안에 있는 사람들 간의 긴장 속에서 뭔가 그림이 만들어지는 건데 채점할 때 한마디씩들 하거든요. 네. 그 뭐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관위원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장 소장은 평소에 보니까 그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좀 말이 험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런 말 한마디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무슨 내가 점수를 15점 줄 테니까 너도 그렇게 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보면 대충 눈치를 채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저분 참 말씀 잘하시네라고 하는 이런 멘트 하나하나가 공간이 분위기를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이 압도를 할 거거든요. 네.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광화문 내거리 난리 났을 거예요. 보수 언론들이 참 잣대가 편향되다 해도 보수뿐만 아니라 어떤 언론들도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는 건 참 좀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그러게요. 좀 의아한 측면이 없잖아 있네요. 그리고 이 사천 논란이라는 게 여기서만 뭐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윤희숙 전 의원을 그러니까 지금 윤희숙 전 의원이 성동갑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나오려고 하는 성동갑에 나오려고 하는데 또 여기 손을 들어주면서 여기는 경제통이고 저기는 386이다 이렇게 또 갈라치기 경쟁 뭐 이거를 이제 붙이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또 김경률 뭐 비대위원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전 장관 이렇게 손을 계속 들어주는 것 자체가 사천 논란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 그러면 공천 확정 전까지 판사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냐. 우리의 시대 정신이 뭔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사천 맞아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당대표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공관위원과 공천심관리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그럼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직접 공천에 관여하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당대표가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은 누구지? 저 뜻에 거스르면 안 되겠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들이 공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돼라는 것이 암묵적인 약속이었고 룰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깨버렸다라는 것은 용감하다고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진짜 진정성 있게 국민의힘 이기는 공천을 하는데 내가 모든 노력과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것은 당대표가 챙기는 사람을 공천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공천 확정 전까지 판사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룰이에요. 그게 시스템이고 그게 당원 당규에 나와 있어요. 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자 명단을 비대위에 넘기면 비대위에서 이 사람은 부적절한 것 같아라고 결정을 하면 공관위에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제도를 넘어선 어떠한 초월적인 힘과 권한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네. 당은 영원히 존속돼야 되잖아요. 근데 당대표나 비대위원장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스템적으로 운영돼야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당대표나 비대위원장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룰을 바꿔가지고 내 마음대로 공천할 거야!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사천 논란?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검사 시절에 네. 검사 인사, 법무부 장관 인사하면서도 그렇고 검사 본인이 검사로 있을 때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당도 꼭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정당의 구조는 해당 인물을 임명하면 그 인물이 자율적으로 윗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뭐 이런저런 그림을 만들면서 중간에 좀 저항하기도 하고 뭐 잘하기도 하고 눈치 봐가면서 윗사람이 욕하지 못할 수준 안에서 자기의 자율성을 발휘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관위원을 임명한다는 건 위원장과 공관위원들 임명함으로써 그분들이 공천을 어떻게 할지는 누구를 임명하느냐로 이미 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해서 그런 색깔로 갑시다라고 광의로 정해지면 그 안에서 자율성이 좀 보장되어 의회 인물도 나오고 이러는 건데 한동훈 검사는 아마 제가 이걸 보니까 그런 짐작은 가능해요. 검사, 야야 너 특수부 들어와서 이거 해놓고 매일 전화하는 거지. 야, 그거 얼마 진적됐어? 걔는 잡지 말고 얘는 A는 넣고 B는 빼라고. 못 알아듣냐 말을. 요렇게 지시해 온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지금도 적용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펠로우 시티즌, 소위 말하는 동료 시민에 대한 얘기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외에 자기 같은 어떤 서울대 법대 검사까지 나왔던 이런 어떤 엘레강트하면서도 인텔리전스한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방송을 했더니 이렇게 영어를 메시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비꼬는 거거든요.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예, 네.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나 정도 레벨의 사람이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럼 내가 판사처럼 가만히 있느냐? 야, 이건 내가 판단하지. 그럼 위원을 왜 뽑아요? 네. 그러니까 난 그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윤 대통령 둘이 상의해서 쫙쫙쫙 후보 꽂아서 정말 제대로 된 엘리트의 공천이 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로 하라고요. 뭘 민주적 절차를 밟는 척 거죽을 쓰고 그걸 또 못 견뎌갖고 위에 겉으로 튀어나와서 이런 발언들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우리나라 관료들이 얼마나 민주주의적 훈련이 안 된 상태로 직장 생활들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그 극단적인 사례일 것 같아요. 뭐 네. 검사 외에 다른 데들은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으로 직장 내 민주주의가 구현되지 않은 상태는 아니겠죠. 설마. 아닙니다. 그거는 김성애 소장님의 오해시고요. 저희는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공정 있으십니까? 이기는 공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저 당대표인 한동훈이 알아서 공천할 겁니다. 그것이 부러우면 국민의힘으로 오십시오. 공천 드리겠습니다.
네. 15점 만점. 싫어요. 꽝.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격전지로 가겠다라고 손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박 터지는 데가 소위 말하는 한강벨트예요. 네. 한강벨트가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는 그 9군데 지역구 중에서 한 군데 용산 빼고는 다 민주당이 차지한 지역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출사표를 많이 던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구 성동을 보면 여기가 박성준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데 여기는 뭐 하태경 의원, 이해운 전 의원, 이영 장관 이런 분들이 다 간다고 나서고 있고 마포갑도 지금 4명이나 현역 의원 3명 포함해서 4명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 한강 벨트 사실 지난 총선에선 졌던 이 부분 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많이 출마자가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역구마다 좀 조건이 다른데요. 뭐 지난번 구청장 선거 때 마포 같은 경우는 갑이 많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국민의힘이 많이 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갑은 노려볼 만한 곳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 현직인 노웅래 의원이 재개발 재건축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뭐 본인이 허가 내주는 자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마포 가면 그게 추진이 많이 돼서 원주민 다 쫓겨나가고 그 자리를 굉장히 고가 아파트의 주인들이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네, 약간 보수화됐다고 예. 평가되나요? 그래서 노웅래 의원은 본인 유권자를 좀 잃었다 전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같은 의미에서 성동구도 성수를 중심으로 해서 고가의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뭐 거기 아주 좋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현직인 정원호라는 구청장, 민주당의 구청장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60대 40으로 본인이 이겼는데 네. 오세훈 시장은 60대 40으로 오세훈 시장이 이겼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려 20%의 캐스팅 보트가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는 여기로 거거든요.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그렇죠. 하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을 찍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노려볼 만한 지역구인 것이고요. 네. 중구랑 종로 그래서 이제 중구 성동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중구에다 옥수동 정도 붙인 건데 네. 거기는 뭐 약간 해볼 만한데 거기는 종로에서 못 버틴 하태경 의원이 한 발 건너뛰어서 바로 옆 지역구로 옮겨온 거라서 네. 갑자기 좀 붐비게 된 것도 있고요. 이해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수천만 원대 명품백, 가방, 지갑, 벨트 등을 받았다가 포장도 뜯지 않고 돌려줬다라고 말했던 그 명언을 남겼던 분인데, 김건희 여사는 포장을 뜯지 않았는데 돌려주진 않으셨죠? 예. 그래서 이제 네. 이런 사람은 지금 명품백 국면에서 한번 붙어볼 만하다라고 하태경 의원이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개발로 인해서 그 아파트촌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약간 보수화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분석이세요. 그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공천 시청자들이 몰리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마포갑 같은 경우에는 네. 노웅래 의원이 출마를 못할 거다. 공천을 못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지역이 좀 분열이 생길 수도 있고 아파트도 새롭게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 몰리는 거죠. 딴 거 없어요, 그냥. 근데 이제 성동을 같은 경우에는 참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그렇죠. 하태경 의원, 교통 정리가 좀 쉽지 않아요. 하태경, 이영, 이해운 저랑 다 이제 인연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세요? 그분들 막 경선을 통해서 할지 아니면 낙하산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참 그런 것들 교통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이영 전 장관도 젊고 장관까지 하고 의원도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인재고 네.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도 바른정당 갔다 왔지만 보수파에서 상당히 인재로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통이죠. 탁월한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말씀 너무 재밌게 하시고. 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해운대가 버리고 네, 수도권에 그러니까요.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다 명분이 있고 실력이 있는 분들이라서 네. 이런 지역이 뭐 하나요 지금 국민의힘은 영남권에도 많고 네. 어떻게 정리할 건지 경선을 통해서 다른 분들을 2명이 떨어진다면 네. 그 아까운 사람들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게요. 참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 논란이 되는 게 사실은 용산 핵심 참모들이 출마를 하는데 다 양지, 큰일 났어요. 영남 이런 쪽으로 다 가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비운 이런 데는 험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좀 갈라져가지고 이게 좀 맞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그래서 대구 경북에 특히 많이 몰려 있고 부산 같은 경우도 좋은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주진우, 뭐 장해찬 네. 이런 분들도 좋은 지역구 출마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내가 윤석열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 오늘 준비된 음식 너무 맛있어요. 지금 다들 드시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정신없어. 근데 저는 이 가리비장이 맛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골뱅이장이라 이런 거 먹었잖아요. 맛있어요. 통영해인 여기가 염도 조절을 잘해요. 그러네. 그러니까 크게 짜지 않게 해서 맞아. 짜지 않은 게 미덕입니다. 정말. 굴비는 정말 맛있습니다. 굴비는 제가 다 먹었어요. 그냥 머리만 남겨놓고. 저도 굴비 다 먹었어요. 굴비는 정말 사드실 만한 것 같아요. 장어구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게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리도 간편하고. 그렇구나. 아, 그 점이 진짜 이게 핵심 구운 게 장점. 아니지, 지금? 네, 핵심 그건 장점이. 놀랍네. 근데 워낙 굴비가 인상적으로 맛있어가지고 네. 같이 먹으니까 장어가 조금 덜 맛있게 느껴지는데 그래놓고 장어 다 드셨잖아요. 설 명절을 앞두고 통영 프리미엄 선물 세트 9종 영광 굴비 세트 1kg 열미 통영 명품 멸치 선물 세트인데요. 네이버 쇼핑에서 통영 해인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대구 경북에 특히 많이 몰려 있고 부산 같은 경우도 좋은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주진우, 뭐 장해찬 네. 이런 분들도 좋은 지역구 출마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내가 윤석열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통령실에서 참모로 근무했던 사람들도 있고 네. 장차관 했던 사람들도 있고 대통령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경쟁자들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각 지역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어요. 그 사람들 다 내가 윤석열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결정할 건지. 또 거기엔 현역이 있잖아요. 네. 경선을 해서는 현역을 이기가 힘들고 네. 불가능하고 그 사람들 다 경선을 하자니 그 사람들 안 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건지 참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러게요. 머리 아픈 공천이에요 이번에.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실 출신들 핵심 참모들은 다 좀 양지 바른 곳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검사 공천에 측근 공천이 횡행하고 있죠. 저는 장해찬의 수영 같은 경우는 인정이 안 되고요. 그 아마 네. 장해찬 의원의 블러핑, 장해찬 최고위원의 블러핑에 후보들이 약간 위축된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수영 좀 자신 있게 도전해보라고 아직 공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권해드리고 싶고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주진우 비서관한테 깨끗하게 비워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건 거기 원래 도전했던 사람은 석동현 검사였는데 네. 그 윤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네. 그분이 어디로 가신다고 그러시죠 지금? 그럼 제가 말했잖아요. 송파갑으로 간다고. 그러네요. 거기 참 맞네요. 박정훈. 박정훈 대령. 남편. 아니 부인. 박영아. 18대 때 부인이 거기에서 한 번 초선을 했어요. 네. 누군지 알겠다. 그 지역구이기도 한데 물리학을 전공하셨고. 네. 근데 석동현 검사가 지금 해운대에서는 LCT 문제가 물론 이제 무혐의 처분받았다 본인이 우기지만 검찰에 팔을 안으로 굽기 작전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계속 많이 사고 있어서 LCT 얘기 나오니까 해운대는 좀 거추장스러웠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요령 있게 조정해 주잖아요. 거기에 누가 잘 비워졌습니까?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받고 사법적 처벌은 피한 김웅 의원이 네네네. 송파를 딱 자리를 비워주고 네. 거기에 석동현 검사가 딱 들어가고 김웅 검사 지금 비켰는데 손준성 검사가 유죄를 받으면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이지만 네. 지금까지는 정권이 하는 말 잘 들은 거예요. 자리까지 비켜줘 가면서. 네. 사실 쓴소리를 해오긴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그건 이제 거. 그런 건 하지만 네. 실제로 가장 중요한 석동현 야 해운대가 지금 곤란한데 어디 자리 좀 없어? 송파 딱 비워주잖아. 그것도 부인이 했던 자리를 네. 쓱 가서 들어가고 검사들은 이게 현역 의원들까지 조정해가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야 뭐 무지막지하죠. 네. 그러니까 교통정리가 송파 같은 경우도 막 석동현 변호사 나가고 박정훈 기자 네. 나가고 삼남매라고 해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어깨동무하고 다니고 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제. 그러게요. 안 알려진 게 더 훨씬 많아요. 그래요? 안 알려진 거? 그러면 구미을 같은 경우에 현역 의원이 있는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가장 아끼는 강명구 비서관이 나왔고 또 정권 초기에 비서관을 했던 허성무 네. 비서관도 네. 거기 출마 신청했고 최진영 변호사도 거기 신청했고 네. 그리고 10명이 예비 후보예요. 10명이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냐고 이게. 이게 공정하고 멋진 공천을 하겠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는데 과연
그럼 그럼 거기서 피 튀기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멋진 게 가능할 것이냐. 거기서 이러는 거죠. 그러면 당 기여도 강명구 15점 주고 하긴 허성모 비서관은 얼마 주지? 그럼 최진영 변호사는 몇 점 줘야 되나? 아이 참. 뭐 이런 거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네. 큰일 났어요. 그러게요. 어쨌든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 또 골치가 아픈 게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뭡니까? 유승민 전 대표 같은 아이고. 경우에 당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을 지키겠습니다. 공천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굉장히 해석이 분분한데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불출마 선언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략 공천을 할 경우에는 이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이렇게 쓴소리를 했던 사람들을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의원은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배워왔던 분이고 국회 내에서 좀 뭐 사석에서도 뵐 때도 참 인품이 바르신 분이라서 참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은 해왔는데 네. 뭐 시대를 타고 태어난 탓도 있을 테고 본인의 우유부단함도 포함이 되어서 네. 이준석의 부상과 함께 전 기회를 좀 잃으신 것 같아요. 네. 사실상 그렇게 해서 이준석이 나갈 때 같이 따라 나갈 거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순간 사실 주도권이 넘어가 버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도 좀 느끼신 바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불출마 선언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천 신청 안 하기로 함으로써 뭐 맘대로 해라고 하시는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아직도 모르시나요? 그분들이 선거 이기려고 했으면 애진즉 디올백 사과하고 지금 공세로 나갔겠죠. 그분들에게 선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하지만 유승민한테 숙일 만큼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전 유승민 의원에게 이번 총선에 출마기에는 글쎄 뭐 마지막에 무슨 대격번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천 못 받는다. 어떻게 보세요? 안 받죠. 못 받는다. 안 받는다. 예. 네.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네. 중도층을 좀 견인하고 또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유승민 전 대표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이라고 좀 설득을 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아이 뭐 저 공천은 당에서 알아서 한 거니까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마음대로 하세요.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목소리에 자신감이 떨어지셨죠? 솔직히 저도 잘 확신이 잘 안 들어가지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틀림없이 네. 유승민 전 대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오산 나가라, 뭐 오산 나갈 수도 있어, 막 이런 막 불쾌한 보도도 나왔는데 네. 일단은 뭐 어느 좋은 지역구 주든지 아니면은 선대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기든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만약 그거를 제안을 하면 유승민 전 대표가 당에 있으면서 그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없잖아요. 그렇죠. 당원인데. 공동선대위원장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유승민이라는 의원에 대해 뭐 개인적으로 자꾸 뭐 안타까운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에게 정말 선거를 맡기려면 수원 정도는 출마하게 해야죠. 네. 어쨌건 격전지 핵심은 수원과 그렇죠. 고향 정도가 이제 남북에서 격전지인데 거기 중에 한 자리 정도를 주고 주변으로 흐름이 퍼져나가도록 만든다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오산 가라는 건 거기저기 안민석이라고 있거든요. 가서 한번 좀 멱살이나 잡아보세요. 자손들끼리. 이거 모욕이죠, 모욕. 그렇죠. 예. 정말 굉장히 불쾌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건 유승민 의원 뭐 같은 당은 아니지만 그렇게 정치인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제 홍위병들, 초선들 이제 완장찬 분들이 아마 네, 그렇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술을 줬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술을 주셨나요 저에게? 자, 네. 그런 홍위병들이 설치고 다니니까 그런 정말 무례한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이게 국민의힘 당원들의 마음도 다칠 거거든요. 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좋다고 해도 그게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